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 그 여자네 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황소개구리의 우리말 어떻게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쉽던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설 그 여자네 집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그 여자네 집이네요. 우리는 제목을 보면서 뭐 궁금해야 되겠죠. 뭐를요? 그 여자네 집이 누구네 집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선생님 방금 이 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설이라고 했죠. 소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소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이 작품은 소설이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액자소설이라고 합니다. 액자소설. 자,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설과 이 액자소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설이라 하면 현재 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소설이라고 하죠. 자, 소설은 선생님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죠? 그렇죠. 산입니다. 산. 자, 선생님이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산을 그려놨느냐? 소설은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그 여자네 집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산에 올라가면 산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앞에 뭐가 있어요? 보통은 산 입구에 있는 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안내판이 있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느냐? 소설은 기본적으로 5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안내판과 같은 곳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발단이라고 합니다. 발단. 발단은 산에 올라가기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안내판을 보면서 이 산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코스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하게 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 발단에서는 주로 누구?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구나. 혹은 어디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발단이라는 건 아직 산에 올라가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산에 등반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이 되는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산에 올라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한 중간쯤 되면 어디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즉, 이 산을 올라가야 될지, 너무 힘들어. 내려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소설에서는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를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절정 단계가 되겠죠. 항상 정상이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신 친구들 알겠죠? 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정상 얼마나 남았어요? 항상 뭐라고 하죠?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하지만 조금만 가면 됩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게 산이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갈등이 어떻게 되는 단계?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이거를 소설에서는 뭐라고 한다?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산을 내려오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수월해지죠. 그래서 산은 희한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즉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설에서 말하는 구성 단계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5단 구성으로 소설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본 내용에 앞서서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은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소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여자네 집은 무슨 소설이라고 했습니까? 액자식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액자식 소설이라 하면 여러분들 액자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액자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액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테두리가 있고 안에 사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국어 선생님의 사진이 있다 손 치면 과연 여러분들 액자가 중요할까요? 안에 있는 사진이 중요할까요? 누구의 사진? 국어 선생님 사진. 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진입니다.
이야기가 이러한 액자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외화라고 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사진과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화라고 합니다. 즉 이야기가 안과 바깥으로 액자처럼 나누어져 있다. 이걸 우리는 액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액자소설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에서 바깥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즉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라고 합니다. 매개.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액자소설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그 여자네 집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설과 액자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면 바로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이 소설은 이 두 가지 양식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봤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러한 기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 보면 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야기가 아까 선생님이 이 작품은 액자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깥 이야기인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외화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죠? 작가입니다. 작가. 그 나가 작가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작가협회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위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시낭송회를 한다고 했죠. 시낭송회를 나는 참가했습니다. 자,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시낭송회에 지금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낭송한 시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쓴 어떤 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낭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뭡니까?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 제목과 뭐가 소설의 그 여자네 집 제목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뭔가를 암시하겠죠. 왜? 자,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을 낭송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시를 가장 좋아해서 김용택이 가장 훌륭한 시인이라서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이 시를 낭송하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만드기와 누구? 곱다니의 뭐가 추억이 생각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 할 수 있는 과거 일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별표를 치고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는 바로 뭐야? 과거 만드기와 곱다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매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선생님 이야기했죠? 액자 소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깥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 뭘 선택했습니까?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작품을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시 그 여자네 집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노랗게 물드는 집.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시작된다라고 보습니다. 글쓴이는 그 집이 어떻다고 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어떻게? 느껴오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 집은. 그러니까 이 글에 시적 화자한테 이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주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하, 긍정적 공간입니다. 자, 그 집은 어떠냐? 봄이 되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작품에 보면은 살구꽃이 피는 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살구꽃이 피는 집. 봄이 되면 살구꽃이 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뭐 물동이를 이고 다니고 그 여자 물동에 뭐가 꽃잎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어떻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노랗게 지붕을 이는 집. 지붕을 이는 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겨울이 되면 뭐가
눈이 내려서 어떤 눈이? 모카송이 같은 눈이 내려서 어디에? 그 여자의 어디에 걸린다고 했습니까? 속눈썹에 또 걸린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집, 이러한 집은 어떤 집?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작품에 보게 되면은 자, 내가 가고 싶은 집.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작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렇게 돼 있죠. 내 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시 그 여자네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보게 되면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바로 거기서 어떤 느낌? 따뜻함이 전해져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뭐 봄이 되면은 살구꽃이 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물동이에 꽃잎이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죠. 가을이면 노랗게 지붕을 이고 겨울이면 뭐가? 모카송이 같은 눈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 무슨 눈? 모카송이 같은 눈이죠. 모카송이라는 건 이불을 만드는 거니까 따뜻함이 전해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누구의? 그 여자 속눈썹에 걸린다라고 나와 있죠. 또 그 집은 어떤 집? 내가 가고 싶은 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여자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 표현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왜?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행을 부여했지요. 이거는 분명히 작가가 뭔가를 의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그 여자네 집에 대한 그리움의 강조가 되겠죠. 또 그 여자네 집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생각하고 싶다라는 여운의 지속도 됩니다. 자, 여운의 또 지속과 함께 바로 뭐야? 감정을 절제하죠. 왜? 안 그러면 그 집에 막 뛰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글자를 끊어줬죠. 또한 뭐를 통해서? 주의 집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튼 중요한 건 이 글의 시적 화자한테 그 여자네 집은 어떠한 공간? 긍정적인 공간. 어떠한 공간? 그리움의 공간. 어떠한 공간? 가고 싶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집은 지금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집이라고 했네요. 이 세상에는 없고 어디에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집이라고 했네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집일까요?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의 한 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적 화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생략을 통해 놨죠. 바로 이 부분이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하, 생략을 통해서 그리움과 감정을 조절하고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여운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지속하고 싶은 겁니다. 즉 뭐야? 머릿속에서 그 집을 쭉 생각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 서술자인 나는 이 작품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만득이랑 곱단이의 추억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시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내화의 만득이랑 곱단이 이야기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완벽한 액자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공부하게 되는 소설 그 여자네 집의 내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닮아져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선은 기본적인 정서가 어떠한 정서로 가야 된다? 간절한 그리움, 어느 시절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간절함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그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바로 내화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화의 내용은 누가 생각이 난다고 누구 생각이 나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만득이랑 곱단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내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득이와 곱단이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네요. 만드기 곱단 러브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과연 만드기와 곱단이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정리하는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 선생님이 소설의 발달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물이나 누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역할, 설명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 맞춰서 우리 작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곱단이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만드기가 있네요. 자, 그럼 만드기와 곱단이는 어떠한 인물인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곱단이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명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명딸은 남자 형제가 많은 곳에 딸만 한 명인 딸을 고명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 곱단이는 또 어떻습니까? 얼굴이 아주 예쁘죠. 그 예쁘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시에처럼 속눈썹이 아주 길었다라는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하, 곱단이는 집에서 어떻게 귀한 자식이면서 아주 예쁜 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만드기는 또 어떤 거냐? 우리 책에 보면 만드기는 마을에서 유일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학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은 중학생이 흔했지만 요 작품이 쓰여진 당시에는 만드기는 유일한 단 한 명밖에 없는 중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죠? 똑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작품에서는 뭐를 비유했냐면 곱단이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흙 속에 어떠한 진흙 속에서 진주가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 알고 있었네. 연꽃이라고 했죠. 연꽃. 진흙 속에 핀 연꽃에 비유했었고 만드기는 뭐에 비유했었죠?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난 개천의 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똑똑하고 어때? 예쁘죠. 그래서 아주 일반인과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 가인이나 혹은 군계이라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얘네들은 각각 집안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귀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어떠한 인물? 금지오겹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품의 주인공인 곱단이와 만드기는 어떠한 뛰어나면서 집안에서 각각 귀한 대접을 받은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이 인물이 지금 나왔다면 배경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작품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는 이 작품의 배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940년대 어떠한 보수적인 시골 마을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수적이다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남녀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옛 시절에서는 남녀는 누가? 부모가 맺어진 짝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였지 남녀의 자유연애, 즉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만드기랑 곱단이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뭐 해줬다? 인정해줬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왜 긍정적으로 인정해줬느냐? 자, 우리 책에는 이게 뭐로 나왔냐면 만드기랑 곱단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거를 마을 사람들은 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죠? 연애한다라고 했지. 뭐 스캔들이라든지 어떤 거 눈이 맞았다 혹은 배가 맞았다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스캔들이나 눈이 맞았다 배가 맞았다라는 건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라면 만드기랑 곱단이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연애한다라는 표현을 써줬다라는 거지. 아하, 그러면 바로 만드기랑 곱단이는 요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아름답겠죠.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같이 붙어 다니면은 다른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혹은 아주 예쁜 여자와 선생님이 이렇게 사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선생님 돈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둘 다 어때요?
훌륭하고 예쁘고 똑똑한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니 어떻게 사람들은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뭐 천생연분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책 말미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떠한 암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의 장난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잘 어울리는 남녀는 마치 신의 장난질, 어깃장을 놓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깃장이라는 건 뭔가 일을 망치는 회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면 신이 거기에서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깃장을 놓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글의 서술자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뭔가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뭡니까? 만득이랑 곱다니의 천생연분의 사랑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암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서술자는 바로 만득이랑 곱다니를 과거에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회상이니까 뭔가를 알고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암시를 통해서 발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발단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만득이랑 곱다니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인물?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했죠. 그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다음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만득이랑 곱다니의 사랑 단계가 이제 보통 두 번째 전개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소설 단계에서 전개는 주로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건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책 만득 그 여자네 집에서 전개 부분에서는 바로 뭐냐면 만득이와 곱다니의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시나요? 저는 사랑을 알까요? 모르지만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남녀의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 사랑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주로 어떻게?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지 아름다운 사랑이 되겠죠. 제가 이효리를 좋아한다고 그 사랑이 됩니까? 그럼 뭐가 되죠? 스토킹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 있겠죠. 자,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랑? 주고받는 사랑. 우리 작품에서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누가? 곱다니가 누구를? 만득이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방구리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왜? 방구리라는 건 물동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다가 누구? 곱다니는 만득이를 뭐 하는 거죠? 의식합니다. 의식해서 뭘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구리를 깨트리는 일이 있었죠. 아, 그걸 통해서 곱다니는 만득이를 의식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 뭐 한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곱다니는 만득이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자, 곱다니가 만득이를 좋아했으면 이번에 누가? 만득이가 곱다니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만득이가 곱다니를 좋아한다라는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흑다리 사건 부분이 있었죠. 바로 둘이 학교를 가는데 흑다리라는 이 다리에서 만득이가 곱다니를 기다렸다 건네줬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다? 연애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득이도 곱다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곱다니를 건너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시험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흑다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름다운 배경 묘사가 나타나요. 자, 아름다운 이 배경 묘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주인공의 사랑을 뭐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뭐하는 거죠? 부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알겠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데이트하는 부분이 어때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하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쓰레기장 옆에서 합니다. 그 사랑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배경이 묘사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 흑다리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공간,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면 이 부분에서 글의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뭘 선택하면 될까요? 묘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곱단이가 만드기를 좋아했습니다. 만드기도 곱단이를 좋아했죠. 요거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자, 곱단이와 만드기가 뭐 하는? 서로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뭘로 나타나 있죠? 연서입니다, 연서. 연서는 뭐죠? 연애 편지라고 했죠. 우리 책에서는 마치 뭐가? 개울물에 떠다니는 이 살구꽃이 뭐의 역할을 한다고? 연서, 연애 편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만드기가 누구에게? 곱단이에게 뭘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지를 보냈죠. 어떠한 편지? 연애 편지를 보였습니다. 자, 요 편지를 곱단이는 누구에게? 서술자인 나에게 뭐 했습니까? 자랑했죠. 그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드기가 곱단이를 좋아하니까 편지를 보냈겠죠. 당연히 그게 싫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곱단이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는 만드기랑 곱단이가 어떻게 서로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편지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랑 잠깐 옆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편지 내용 중에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까요? 읽어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죠? 바로 뭡니까? 동네에서 이 꽈리나무가 있죠? 이 꽈리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꼬마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왜 무슨 일인데요? 자, 동네에서 꽈리나무는 어떠한 흔한 나무입니다. 흔하다라는 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가치가 없지요. 여러분들 돌멩이랑 황금이 있다면 뭐가 가치가 있는 거죠? 황금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돌멩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10,000원이 있죠. 그 친구랑 저랑 바꾸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지. 왜? 돈은 가치가 있는데 왜? 흔치 않기 때문에 돌멩이는 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꽈리나무는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는 거죠? 바로 곱단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뭘로? 꼬마 파수꾼으로. 즉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곱단이네 집 앞에 있으니까 만드기 앞에는 어떻게 보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꼬마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건 문지기야. 마치 곱단이네 집 앞을 지켜주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문지기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이걸 통해서 만드기는 곱단이를 아주 뭐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하, 전개를 통해서는 만드기랑 곱단이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 이제 위기가 됩니다. 위기가. 자, 우리 책에서 이제 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위기는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드기랑 곱단이가 사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사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종의 이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945년이라는 시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1945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어디에? 식민 치하에 있던 순간이죠. 자, 뭐가? 바로 태평양 전쟁이 활발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죠.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만드기에게 뭐가 날아옵니까? 그렇죠. 징병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만드기 어디? 징병에 끌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 만드기랑 곱단이는 어떠한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만득이랑 곱단이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뭐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있었죠. 만득이가 징병에 끌려가기 전에 곱단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만득이의 사랑법이 되겠죠. 사랑법. 자, 만득이의 사랑법은 뭡니까? 곱단이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자, 만득이는 왜 곱단이와 사랑을 거부했었죠? 뭐 때문에? 곱단이가 싫어서? 아니었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즉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곱단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 곱단이를 뭘로? 과부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득이는 곱단이와 결혼을 거부했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만득이랑 곱단이의 1차적 이별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기가 이제 갈등이 시작됐다면 이 갈등이 어떻게 고조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요 고조돼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에서. 자, 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절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절정은 갈등의 고조입니다. 고조. 자, 갈등의 고조가 나타나려면 마찬가지 이제 요 이별이 뭔가 극화돼야 된다라는 건데, 자, 만득이가 징병에 끌려간 이후에 동네에 이제 뭐가 있냐? 만득이에게 일이 한번 생겼다면 이번엔 누구한테? 곱단이한테 일이 생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통 남녀가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 통보나 변심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둘 다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누구에게? 곱단이에게 일이 발생됩니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뭐가? 바로 정신대라는 어떠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죠. 그래서 곱단이는 이 어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결혼. 왜? 우리 책에서는 누구한테 시집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제치자리,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는 일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만득이랑 곱단이는, 자, 만득이랑 곱단이의 사랑은 어떻게? 바로 완벽한 이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이별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만득이도 떠났고 결국엔 누구도? 곱단이도 떠났습니다. 이때 곱단이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곱단이마저 이제 원치 않는 결혼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신우주로 갔죠. 신우주로. 이렇게 떠나버렸으니 그들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하, 어떠한 일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누구? 만득이는 어디에? 징병에. 곱단이는 어디에? 정신대 아닙니다.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원치 않는 결혼으로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말을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들의 사랑 어때? 안타깝죠? 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자, 다섯 번째가 이제 결말이 되겠죠. 결말은 뭐가 나온다고요? 자, 갈등의 해결 혹은 해소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작품이 가슴이 아프기 위해서는 만득이가 살아 돌아와야 되겠죠. 만득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아픔이나 슬픔은 덜하겠죠. 하지만 만득이는 어떻게?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만득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죠. 만득이가 돌아왔는데 곱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확인하죠. 아하, 슬프겠죠. 그러면서 만득이 또한 누구와? 순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만득이랑 곱단이의 사랑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뭘로 끝나는 거죠?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슬프죠. 아주 슬픕니다. 그
훌륭하고 아름답던 만득이랑 곱단의 이 사랑,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았던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되면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내화의 결말 부분까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무슨 소설이라고 했습니까? 액자 소설이라고 했죠. 이까지 끝나면 이야기가 너무 허무합니다. 바로 그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뒤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나가는데, 이야기가 보통은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외화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왜? 이거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내화 2,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은 어디? 끝나지 않은 만득이랑 곱단이의 뒷이야기가 있겠죠. 왜? 그걸 통해서 작가는 뭔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거를 선생님은 전체 결말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요렇게 이제 만득이랑 순애가 결혼을 하게 되고 곱단이는 신의주로 어디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서술자인 나는 누구와 만득이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사건 위주로 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전체 결말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사건 위주로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만득이 부부와 재회하는 부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하는 부분. 자, 우리 책에 보면 나는 어디? 서울에 오게 되겠죠. 근데 만득이랑 순애도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다라고 우리 책에 서울 하늘 어디에 있으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다라는 사건의 당위성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삼촌이 등장하죠. 삼촌이. 삼촌은 뭐가?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이런 걸 한자성어로 수구초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어디에 가자고 합니까? 고향 군민회에 가자고 합니다. 바로 나는 고향 군민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득이 부부와 재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자, 만득 부부와 재회죠. 이때 중요한 건 이 삼촌이 갑자기 등장해서 한 번도 안 나오던 이 삼촌이 등장해서 고향 군민회에 가자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해준다라고 합니다. 왜? 자, 내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우연찮게 만득이 부부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어디? 고향 군민회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같은 고향인 만득이 부부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만득이 부부를 만나야지만 그들의 숨겨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났다고요? 삼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삼촌은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의 뒷이야기가 뭐가 있는지를 자, 그 다음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에 쭉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자, 나는 여자니까 거기 보면은 만득이보다는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고 나와 있습니까? 순애랑 친하게 지낸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 선생님이 뭘로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시다. 순애의 하소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순애의 하소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순애가 하소연하는 부분은 화법상 직접 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다고 하는데 간접 화법은 인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화법은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순애가 하소연하는 부분은 뭐가 안 나와 있냐면은 인용부호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인용부호가 사용되어 있지 않죠. 따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서술자를 누구? 순애의 뭘로? 목소리로 뭐를? 사건을 서술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본다면 순애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시점이 변화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순간 시점이 변화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아하, 직접 화법이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순애가 하소연하는 내용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만드기가 누구를? 곱단이를 뭐 한다? 못 잊어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순애의 하소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순애는 근거를 대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댑니다.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댄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뭘 통해서? 만드기가 뭐를 짓는다라고 했습니까? 시를 계속 짓는다라고 했죠. 말이 좋아 시를 짓는 거지. 이거는 누구한테? 곱단이한테 쓰는 연애 편지라고 누구? 순애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중국 여행을 갔는데 어디 갔었죠? 압록강에 갔죠. 압록강에 가서 뭐 하면서? 신우주를 바라보면서 뭐? 눈물을 흘린 부분. 아마 누가? 곱단이를, 만드기가 곱단이를 그리워해서 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순애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 잘 살다가 어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합니다.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북한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애가 생각했을 때는 만드기가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곱단이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순애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순애는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만드기가 누구를? 곱단이를 아직도 뭐? 못 잊어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을 계속 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짜증이 나죠. 똑같은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드기를 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여튼 순애의 하소연을 통해서 순애는 어떻게? 만드기가 누구를? 곱단이를 아직도 뭐한다? 못 잊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자, 그게 뭐냐? 뭐가 됩니까? 순애가 뭐 하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순애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내가 접하게 됩니다. 바로 3번째로서 등장하는 게 순애의 죽음이 되겠죠. 순애의 죽음을 내가 접하게 됩니다. 자, 순애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나는 뭘 보게 되는 거죠? 영정사진을 보게 됩니다. 영정사진. 영정사진이라는 건 이제 죽은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는 걸 말하는 건데 요 영정사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영정사진은 죽기 전에 최근의 모습이 찍혀져 있다면 이때 이 영정사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젊은 날의 순애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영정사진이 있겠죠. 일반적인 영정사진과는 다르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놀라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누구? 평생을 누구를? 순애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곱단이를 뭐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독한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 씨앗이라는 건 남편의 첩인데 바로 순애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곱단이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는 누가? 순애가 오히려 이제 순애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경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순애가 너무도 불쌍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애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심리는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만드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순애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번엔 누가 불쌍하다고? 순애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는 만드기랑 연락이 끊기다가 어디서 만드기와 또 재회를 합니다. 어디서 재회를 하죠?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임에서 누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냐면 만드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나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드기는 누구를 못 잊고 있다? 곱단이를 잊지 못한다라는 순해의 하소연을 바탕으로 만드기가 곱단이를 못 잊어서 여기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봅니다. 그 부정적인 입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참 대단하십니다. 요 부분이죠. 자, 이때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반어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자기 부인은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건 누구? 만드기가 곱단이를 의식한다라는 거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만드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자, 5번째입니다. 이 5번째를 통해서 만드기가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은 선생님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도록 하죠. 5번째 거를 만드기의 변명이라고 하겠죠. 변명.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기의 변명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드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곱단이는 단지 과거의 뭐일 뿐이다. 추억일 뿐이다. 즉, 뭐 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사랑하거나 그리워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 단지 누구? 순애의 뭐다? 오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왔다? 자,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뭐의 분노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아하, 요렇게 온 거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사건에 뭐가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만드기가 곱단이를 아직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만드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글쎄니 만드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본한테 당한 사람들 두 가지가 있겠죠. 당한 자가 있고 면한 자가 있는데 이때 이 당한 자라는 건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신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면한 자는 간접 피해인데 간접 피해는 마치 어떠한 곱단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정신대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원하지 않는 시집을 갔던 사람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도의 폭력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기가 여기 온 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원한과 뭘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이 일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다. 곱단이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드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크게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인물을 통해서 인물은 누구? 만드기죠. 만드기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거를 직접 겪었던 만드기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요거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 체험을 뭘로써? 민족적 체험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냐면 확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대함으로써 우리에게 뭐를 얻을 수 있느냐?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접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바로 두 번째를 통해서 여운을 통해서 독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뭐하게? 상상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방적 결말이라고 하겠죠. 직접 이러한 만드기 별명을 통해서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뒷부분에 실어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만드기랑 곱단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들의 헤어진 원인은 뭐였었죠? 서로 싸웠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죠. 그러면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만드기가 아직도 곱단이를 못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었죠? 만드기는 바로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났죠? 눈물이 났다라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원한과 분노에 대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단순하게 만드기랑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교과서에 실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별은 개인적인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바로 뭐? 교과서에 실릴 수 있고 우리한테 뭐? 보람과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 서두에서 이 작품은 소설이라고 했고 무슨 소설? 액자소설이라고 했죠. 액자소설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였었죠. 이 작품은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시,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가 나왔었죠. 앞에 선생님이 이걸 지우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안에 있는 이야기에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로 혹은 바깥에서 안에 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작품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시 낭송에서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를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기랑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였었죠. 그러려면 이 시의 내용과 만드기의 곱다니 사랑 이야기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구꽃이 피는 집 이런 걸 보면은 만드기랑 곱다니 내가 살던 동네 이름이 행촌리였잖아요. 행촌리 살구나무 행자를 써서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건 그 여자 물동이 이 물동이는 무슨 사건? 방구리 사건과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붕을 이는 집 만드기가 곱다니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이는 걸 도와주는 장면 또 어디가 있죠? 그 여자 속눈썹이 길다라는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 시와 소설의 내용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바깥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액자 소설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소설은 어떤 방식?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나타난 사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닌지를 봤었죠. 이 작품 그 여자네 집이라는 건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민족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네 아픔, 당시의 아픈 시절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 내용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 뽑아서 꼭 풀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